네,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럼 오늘 마지막 세션의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종합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법무법인 세종의 김지훈 수석 전문위원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연경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장준현 변호사님인데 오늘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경상국립대학교 홍정영 교수님, 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은정 선임연구위원님, 인하대학교 AI 데이터 법학과 이상우 교수님, 네, 한양대학교의 조한희 연구교수님, 네, 이상 토론 분들을 소개를 드렸고요. 그 발제하신 분들까지 같이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제 마이크를 자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를 제가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원준 팀장님께서 해주셨고요. 그 뭐 발표가 오늘 뭐 다양한 주제로 잘 있었고 특히 뭐 쟁점되거나 이슈가 될 만한 게 꽤 있었는데 우리 사회자께서 다 종합 토론으로 넘겨주셔가지고 종합 토론이 상당히 바쁠 것 같습니다. 아까 발제자 세 분의 지정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질문이나 이런 코멘트 이런 것도 이따가 따로 시간을 조금 드리겠고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종합 토론을 조금 들어보시고 조금 더 논의를 숙성시킨 후에 발제자분들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지정 토론하셨던 분들께서도 추가로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순서대로 우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과기대 김연경입니다. 예, 우선 이렇게 제가 최근에 들어본 세미나 중에서 가장 내실 있는 발표와 토론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호원 변호사님, 또 김효연 교수님, 또 우리 다른 발표자 토론자 분들도 매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는 발표였고, 그래서 저도 또 한 번 사실 이제 이 공부를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심기일전에서 한 번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9월 8일 날 유사한 주제로 국회에서 발표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가 첫 번째 발표가 아닌 게 이 법이 2025년 1월에 통과되자마자 제가 사실은 2월 달에 이 법이 통과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기에 국회에서 이 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또 규제 조항의 시행을 한 3년만 유예하자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법은 국회가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위해서는 행정부가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 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 황정화 의원 대표 발의로 규제 조항에 대한 3년 유예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또 유관 학회 등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을 아직 시행도 되기 전인데 개정안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밖에 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시행령과 관련된 의문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형편인데 근데 정부는 제 기억에 그 당시에 김경만 국장님께서 제가 2월 달에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2월 초에 발표였는데 2월에 시행령 안 공개하고 의견 수렴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2월 말에 시행령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오지 않았고 또 6월에 나올 거다라고 언론에서 계속 나왔는데 안 나왔고 7월 초에 나올 거다 그랬는데 또 안 나왔고 또 지금 이제 8월에 이르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원준 팀장님께서 다음 주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 발표문을 이번 주에 보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시행령이 나오게 되면 도대체 그 발표문은 뭐가 되겠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럴 정도로 이게 지금 굉장히 만든 쪽이나
집행을 하는 행정부나 굉장히 난감한 위치에 있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해외 학자들한테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니네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며. 니네 나라에서 시행을 위한 집행입법들이 지금 어떻게 마련되고 있느냐라고 뭐 메타의 관련자도 가끔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답은 저도 모른다입니다. 뭐 제가 시행령 개정반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모른다인데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참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법이 유럽에서 먼저 마련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는 아마 마련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입법 제한 이유를 말하면서도 유럽에서 이 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라고 했고 사실 다른 것들보다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4개 정도 되는 규제 조항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다른 거는 정책 입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예산 조달의 용이성 또 정부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4개 정도가 되는 규제 조항을 어떻게 행정부가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토론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유럽에서는 올 8월, 그러니까 8월 2일 이미 지났죠. 8월 2일부터 범용 AI, 그 GPAI 모델에 대한 규정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GPAI 모델의 일정 부분 투명성 의무라든지 정보 공개 의무라든지 저작권적 준수라든지 이런 얘네가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얘네는 이제부터 준수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미 이 날짜 이전에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를 시작한 GPAI 모델 제공자는 2027년 8월 2일까지 이 법을 준수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법반 여부에 대한 집행은 2026년 2월 이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8월 달에 GPAI 모델에 대해서 적용이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 여부는 2027년 이후가 될 거다라는 게 뭐 당연한 이 법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시행과 관련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한 20여 개의 위임 입법과 시행 입법들을 내놔야 되거든요. 가이드라인 지침 이런 것들 내놔야 되는데 제가 엊그제 확인한 바로는 이 GPA 모델과 관련된 2개 정도의 코드 오브 프랙티스를 내놨습니다. 2개 정도. 그래서 제가 그 2개의 내용을 이제 9월 8일 발표를 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사실 얘네도 별로 내놓은 게 없습니다. 일단 자기네도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2026년 8월 즉 내년 8월에 원래 고위험과 관련돼서 일부 시행을 하고 그다음 2027년 8월에 이제 제조와 관련된 거라든지 대규모 IT 시스템 구성 요소는 AI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시행을 하게 되고 2028년 8월부터 4년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다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 얘네가 2025년 8월에 GPAI 부분이 시행되는 것 같지만 2027년 8월 2일까지 의무 준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떠한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지금 내년 2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이 나와주고 확정이 돼야지 사업자가 그 시행령에 맞춰서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개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법 위반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상황이 되고 나서 제가 EU 내에서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2024년 9월에 뭐 드라기 보고서를 통해서 이 법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유럽에서 발표를 했고 또 2025년 1월에는 유로스택 보고서를 통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냈고 특히 뭐 비크루젠 EU 집행위원 같은 경우는 집행위원회가 8월 말까지 AI법 조항의 시행을 일시 중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내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도 AI 서밋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문제가 있다. 우린 규제를 단순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독일도 최근에 디지털 혁신부에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할 거다. 특히 AI와 관련해서 했고
스웨덴에서도 AI 법조항의 시행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EU의 법 시행과 관련된 움직임들이고, 그래서 EU 국가들이 제가 엊그제 확인한 거에 의하면 EU 국가 대표들은 9월 18일에 AI에 관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EU 인공지능위원회 회의록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튼 본격적인 집행은 GPAI가 시행은 올 8월이지만 본격적인 집행은 27년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예적인 기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얘네가 이 유예 기간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하위법을 통해서 굉장히 완화된 어떤 방향성을 틀었는데 우리만 올 2월부터 이거를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담을 누가 가져가야 되는지, 우리나라 산업계가 이 부담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GPAI와 관련돼 가지고 코드 오브 프랙티스를 준수할 것인지, 준수한다면은 니네가 어느 정도 EU법이 원하는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타가 우리는 거부한다라고 했죠.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거부하고 조금 더 EU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제스처를 메타가 취하고 있고, 오픈 AI나 구글, MS 같은 경우도 유럽의 AI 실행 강령에 서명은 하긴 하겠지만 어떤 신뢰 구축을 위한 정책을 간소화하는 기회를 좀 모색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글로벌 규범화 된다면 뭐 저희도 피할 수 없겠죠. 피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게 몇 가지 이유에서 글로벌 규범화 가능성은 매우 미흡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통 브뤼셀 효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가지 법들이 글로벌 규범화돼서 다른 국가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준수에 대한 강제력을 지니는 힘, 이거를 보통 브뤼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 두 번째 토론 내용은 이 브뤼셀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의 시행령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전략적 태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브뤼셀 효과가 힘드냐? 이 브뤼셀 효과를 의도한 이유는 GDPR로 재미를 본 이후의 태도일 겁니다. GDPR 해보니까 되네. 이 글로벌 규범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느끼. 이거는 GDPR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GDPR은 개인정보라는 어떤 단일한 영역인데 AI 정책은 너무 영역이 복잡하고 광범위합니다. 공공행정, 사법부, 뭐 민간, 자율무기, 자율주행, 의료기기, 사회적 신용평가, 생체인식,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하나의 단일한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의 기본권에 이르는 광범위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거를 국가마다 다른 이해관계와 이와 관련된 국가마다 다른 입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EU법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EU에서 유발하는 효과를 가져오겠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게 이미 많은 선행 연구와 논문들을 통해서 EU 내에서도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적 합의가 곤란한 게, 예를 들어서 AI 공정성 원칙에 대해서는 G20 모든 국가가 회원국들이 다 지지합니다. 하지만 EU에서는 얼굴 인식 기술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공정성 원칙을 적용한다면, 중국에서는 질서와 사회 안정을 이유로 소수민족 얼굴 인식 기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정성 원칙을 적용하거든요. 때문에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합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런 통일하는 규범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수용성도 미흡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법보다는 어떤 행정명령 중심의 법체계이고, 일본은 연성법이 숨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행정 지도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근데 이렇게 다 국가마다 어떤 자기만의 고유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EU AI 액트가 이런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다 스며들 수 있느냐. 이거는 법체계의 규제, 여러 가지 권한 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있어서도 글로벌 규범력을 갖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EU 내부에서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충돌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이제 기계 규정이라 그래서 머시너리 레귤레이션 규정이 있는데 이 기계에 인공지능이 들어갈 때 고영양 인공지능이 고위험 영양 인공지능이 될 경우에 인공지능법이 적용이 되게 되죠. 근데 EU에서의 그 머시너리 레귤레이션은 둘 다 모두 인간의 감독을 요구하지만 세부 시행 사항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시너리 레귤레이션은 안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데이터 기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반면에 EU AI 액트는 고위험 AI 시스템 전체 수명 동안 이벤트 로그를 자동으로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규정이 충돌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거는 비단 머시너리 레귤레이션뿐만 아니라 차별금지 법률, 제품 안전 관련 법률, 보완되어야 할 보충적 규제 도구 등에서도 영역별로 다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고유의 어떤 법제와 충돌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점이 유럽 자체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브뤼셀 효과를 야기하면서 국제 규범화 될 것인가, 글로벌 규범화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황정화 의원이 발의한 규제 조항에 대해서만 시행을 한 3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 그래서 유럽에서의 시행 효과를 보고 좀 우리도 태세를 좀 취해보자라는 방안.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수정한다라는 것, 그리고 국회라는 집단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면 두 번째 방안은 시행령을 통해서 가급적 규제적 조항의 시행을 좀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시행령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AI 시스템의 범위를 좀 좁힌다든지 지금은 너무 넓게 돼 있거든요. 다양한 자율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자율성은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인 검색에 있어서 다양한 자율성이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시행령을 통해서 좀 각각의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조율하는 방안 있을 수 있고 뭐 세 번째는 지금 인공지능 법학회에서 주장하듯이 이 법을 개정하는 방안인데 뭐 이거는 더 좀 이후의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안을 조금 더 조화롭게 모색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울분까지 느껴지는 토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EU AI 액트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EU 사람들도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거는 뭐 공지의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지금 시행령을 선뜻 이렇게 내놓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몇 가지 대안도 말씀 주셨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AI 법령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뭐 저도 연배가 조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라떼를 생각해 보면 그 규범지체라는 게 저는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규범지체가 아니고요. 규범을 만들려고 하니까 필드에서 약간 딜레이 시켜놓고 기다려. 내가 규범 만들 때까지 너네 기다려야 돼. 약간 이런 뉘앙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우리 AI를 활용한 산업계나 우리 사회는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저희 초등학교 아들이 숙제를 AI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보다 AI를 더 잘 쓰던데 정작 규범을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감당이 안 된다 이러고 있는 현실이 참 씁쓸하기도 하고요.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슬기로운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토론 경상국립대학교 홍종현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홍종현이라고 합니다. 워낙 뛰어난 발표와 토론들 들으면서 제가 종합 토론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몇 가지 잘 모르는 일반인의 시각으로 궁금증을 던지는 것으로 토론에 가름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몇 달 전에 계속 한 4월부터 관세 전쟁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USTR 통해서 비시장 장벽, 그러니까 EU에서는 GDPR을 갖고 구글, 메타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어제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구글, 메타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시장법이나 디지털 서비스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이런 것들을 철폐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 물리고 반도체나 기술 통제, 수출 통제를 실시하겠다라는 이제 일종의 보복 조치죠. 예, 협박일 수도 있고 자국 기업들에 대한 보호주의.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96학번인데 그때 이제 FTA 얘기하면서 예, 상호 호혜와 예, 어떤 최혜국 대우를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무역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보호주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발제 내용에서 첫 번째, 고위험과 고영향, EU에서는 하이 리스크 AI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금지하지만 우리는 피했죠. 하이 임팩트라는 고영향 AI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EU는 1,500만 유로 혹은 직전 연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이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아까 김연경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시행 시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0만 유로면 사실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약 24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인공지능법은 과기정통부에서 법 위반 행위가 있으면 사실 조사를 해서 시정 조치를 하고, 시정 조치에 불응할 경우 약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마저도 유예를 좀 해야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에게 보호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사업자, 개발 사업자, 이용 사업자만 규제하고 사용자, 엔드 유저는 제외합니다. 네, 이유는 아까 잘 발표해 주신 것처럼 디벨로퍼, 디플로이어, 프로바이더 이제 다 이렇게 계층을 달리해서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심스러운 생각인데, 인공지능이나 개발이나 지능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국내 인공지능 기본법을 만들었고 시행령을 만들겠다. 이것도 자꾸 늦춰진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그런 요구가 나오니까, 사실 공정위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이나 그런 망 사용료라든가 규제 체계를 도입하려고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체계를 내놨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위법하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기업이 AI 서비스를 만들어서 국제 시장에 나가고자 할 때 EU의 AI 기본법에 위반돼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까. 아예 시장에 출시조차 못하거나 그냥 규제 갈라파고스처럼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활용하는 범용 AI나 특정 AI 같은 거. 아까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는 법무부가 공항 출국할 때 안면 인식 서비스로 이용을 하죠. 그런 부분들에서 EU에서는 이용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결국 이제 역외 적용이나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법이 다 국제적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규제를 달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한목적적이다라는 고려와 함께 이 규제 체계가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에 맞지 않았을 때 우리 기업을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병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사업 사용자가 만약에 프롬프팅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이용 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되진 않을까.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명확하게 사업자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유튜브 그냥 올리는 영상 올리는 사람들처럼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프리랜서처럼 사업을 하거나 부업으로 이렇게 AI를 이용한 어떤 이용 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면 사용자와 이용 사업자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런 논란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봤습니다. 투명성 트랜스페어런시와 관련해서 개발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에게 뭔가 의무를 조금 달리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고 실제 서비스 제공자와 개발 사업자는 기술적 정보 제공 의무로 한정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또 이용 사업자가 모델을 중대하게 변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뭐 해석 적용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상의 지능정보화기본법이나 디지털의료제품법에 규정된 규제를 준수할 경우에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인허가 사항을 준수한 걸로 의무이행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대상 법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논의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행령안이 나오면 확인할 수 있겠죠. 마치 인허가 의제와 유사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기존 시장에 대한 규제와 AI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규제가 또 뭔가 갭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어려운 주제인데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사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송준하 사무국장님의 발표를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기사를 보면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1조 4,600억 원 규모 사실 작년에 법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안 통과하면서 반영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 센터의 GPU를 뭐 엔비디아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부터 구매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니까 건설업, 설비 구축, 그리고 전력 개통, 정보 보안, 또 냉각 시설까지 정보 보안 서비스까지 관련 연관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방한하면서 SMR 얘기를 하던데 전력, 전선 막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토론에서 지능정보화기본법상 데이터센터와 정통망법상 집적정보통신시설 이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SK나 SK텔레콤에서 하는 거 보면 아마존 웹 서비스랑 같이 많이 공동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뭔가 하이브리드로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법이나 규제 체계는 또 이게 분리돼 있어서 우리가 현실성 있는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력 공급 관점, 전력 개통 지수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동해안 쪽 7번 국도를 따라서 맨 주말마다 삼척과 진주를 오가는데요. 예, 그쪽은 사실 쭉 이제 경주 위쪽부터 시작해서 원자력 발전소들이 쭉 있고 삼척에는 화력 발전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송전선을 끌고서 수원, 용인, 뭐 화성 이쪽까지 전력을 끌고 와야 되는데 참 역설적으로 전기 요금은 수도권보다 또 동해안이 더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참 전력망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을 생각하면 동해안 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은 다 울산에 짓죠. 최근에 SK는 그런 것들이 약간 격차가 있는 것 같고 또 네트워크의 레이턴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중 점검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처 간 협업 이런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한국전력이 요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력 사용량이 높아짐으로써 우리나라 한전이 지고 있는 부채 문제라든가 전력 요금의 현실화 작업 이런 것들도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주권과 관련해서도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 등 글로벌 업체들이 계속 진출할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곳에 대한 서버레인 보호 장치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뭐 탄소 중립 절책이나 재생에너지 리백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구나. 에너지법, 흔히 이렇게 단편적으로 편린적으로 논의되던 것들이 데이터 센터라는 곳에 다 몰려 있구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 뭐 마지막으로 에듀테크 부분은 배우성 박사님의 좋은 발제를 잘 들었는데요. 이게 참 초중등 교육법과 디지털 기반의 원격 교육 활성화 기본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향후 좋은 연구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뭐 제가 특별히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예전에 자료를 보다가 미국의 에비던스 베이스드 펄리시 메이킹 액트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에 관한 법률 연구를 잠시 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 시절의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학력 격차의 문제가 평생 따라간다는 거죠. 공부를 잘 못하던 시절의 데이터가 꼬리표처럼 평생 이제 따라다니면,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뭔가 교육 정책을 마련하거나 대학 진학 정책을 마련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학부모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학력과 이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낙인을 딱 찍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교과서 지위를 인정하진 않게 되었고 이제 교육 자료로서의 지위만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디지털 튜터 2,000명은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 티칭의 개념에서 코칭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런 변화되는, 아까 김지훈 박사님께서 아이의 얘기를 해주셨지만 요즘 아이들은 이미 AI를 갖고 과제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이래서 AI를 갖고 다 보고서를 쓰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분야에서 에듀테크가 정말 어떻게 순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혁신적인 교육의 지원 모델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계속 해주시기를, 또 필드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 샌드박스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이게 규제 샌드박스는 사실 인허가를 하는 걸 전제로 논의를 하는데 이게 에듀테크도 인허가를 해주는 것과 관련이 있나? 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과 보장과 혁신 기술, 또 이제 교사와 국가의 역할, 학부모의 자유권, 뭐 이런 관계성 속에서 옵티멀 포인트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냥 규제 샌드박스 도입해서 확 한번 해보고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긴 토론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반인의 시각에서 말씀 주신다고 하셨던 우리 96학번 홍종현 교수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거의 뭐 AI가 토론해 준 것처럼 거의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해 주셔가지고요. 뭐 정리는 따로 뭐 하기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네, 오랜만에 뵀는데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은정 선임연구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입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에서 이렇게 법제 연구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토론을 맡게 돼서 너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제 논의한 부분은 AI 기반 산업별 쟁점과 법적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정말 큰 주제로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이렇게 같이 토론과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 토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앞서서 들었던 세 가지 발제에 대한 그런 부분과 또 제가 AI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해서, 사실 이 법에 대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들을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들으면서도 그에 대한 어떤 이 법 시행에 따른 기대와 효과보다는 너무 많은 비판과 이에 대한 걱정, 우려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법 체계적인 관점에서 먼저 논의를 잠깐 드린다면, 우선 왜 이 법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붙였을까라는 의문부터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 기본법이라는 명칭과 함께
말 그대로 리스크 기반이라는 고위험군에 대한 영향 평가와 같은 부분들이 위험이라는 용어가 아닌 영향이라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말 그대로 기본법이라는 큰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에 있는 개별 법률들과의 어떤 연계나 체계화, 그리고 그에 따른 앞으로 다른 개별법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범위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법이라는 부분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시행 시에 우려되는 사업자에 대한 부분, 이용자에 대한 부분, 범위와 모든 것들이 모호합니다. 집행과 시행이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습니다라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EU에서는 이 AI법에 대한 위반에 굉장히 큰 경제 과징금과 같은 큰 액수를 3,500만 유로라는 아니면 연간 매출의 7%라는 그런 벌금,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성격이 말 그대로 AI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법이라는 명칭 안에서 시정조치와 과태료라는 부분으로 그에 대한 효과를 즉 관련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면과 동시에 AI에 대한 산업에 대한 지능도 담겠다라는 너무 큰 비전을 담음으로써 오히려 혼란과 혼선을 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금융 부분을 놓고 같이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금융 부분의 경우에서는 이미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2021년부터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본법이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이 금융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21년에 만들어졌던 가이드라인을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이미 AI에 대한 윤리 원칙 그리고 조직에 대한 구성을 통해서 AI에 대한 그런 개발부터 전 단계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한 그런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통한 위험 관리 정책이 있고요. 이를 위해서 내부 통제 장치를 또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개인 신용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들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위험군으로 따로 묶어서 내부 통제 그리고 승인 절차 그리고 이에 대한 별도 관리자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두고 있고요. 이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에 대한 피해 구제 장치까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법의 틀에 맞추기 위해서 위험이란 부분을 영향이란 용어로 바꾸고 또 이 기준 안에서 맞추고자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렇게 금융 부분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의료 부분에서도 이와 같이 관리되고 있는 이런 AI에 대한 그런 관리와 어떤 통제 시스템들의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AI 기본법이 앞으로 담고자 하는 연계성과 체계성에 대한 부분이 중복 이중 규제다 아니면 그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이 제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에서는 EU의 AI 액트가 어떤 모델이나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미국도 그렇고요. 호주의 경우를 잠시 말씀드린다면 호주의 경우는 아마 국가적인 특징이 많이 반영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공공성이 많이 강조되는 나라로서 호주의 AI의 경우에는 자동화, 공공 부분의 자동화 도입에 대한 부분을 많은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AI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와 또 기술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2030년에 529조 원, 그래서 호주 달러로 6천억 달러가 경제 생산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한 제도적인 부분으로는 지금까지는 자율 원칙을 놓고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EU의 경우도 좀 바탕으로 했고 그 위험성들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고위험 개발자, 디벨로퍼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작년 말부터 지금 논의되면서 제도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 고위험 AI의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에 대한 이런 제도를 좀 마련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AI에 대한 특정 부문에는 에너지 전환이나 기술 개발 그리고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돌봄 경제에 대한 부분에 많은 부분을 좀 투여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명확한 그리고 그 나라의 법 체계에 맞는 그런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에서도 이제 AI를 통한 고령화 문제 해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이라는 부분 그리고 고령화라는 사회 문제를 AI로 대체하는 경우에 약 41%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을 가지고서 AI 지능법을 제정했고요. 그를 통해서 인적 자원을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투자와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인도 같은 경우도 자율 규제와 그리고 AI에 대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런 노력들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AI법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 규제로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논의와 함께 과연 우리가 AI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와 정책 달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이런 기본법 외에도 이제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되었을 때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그런 많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에듀테크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그 애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속 수반되면서 새로운 신법 제정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로만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리즘 조정에 대한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격 조정 행위입니다. 저희가 여러 사이트들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그때마다 가격이 다르게 나오거나 아니면 각각의 사이트에서 어떠한 가격으로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 저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격 조정에 대한 그런 플랫폼들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긍정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간과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런 업체들 간에 가격 담합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가격이 상승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 그리고 우리의 네이버, 쿠팡 등의 사례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가격 담합에 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서 공정거래법상 이제 심결례를 통해서 판결을 받고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대법원에서 지금 계류 중인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단지 공정거래법 외에 다른 시각의 그런 법률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미국에서도 이제 여러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이런 인공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에 말 그대로 이런 가격을 이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주는 이런 플랫폼 사업자를 끼고서 이런 가격을 책정해서 그에 대한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말 그대로 이 알고리즘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어주는 이 플랫폼을 통한 이 행위가 과연 암묵적 담합 행위가 있다라고 보아서 이런 부분들이 공정거래법상 어떤 가격 그런 담합 행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자들끼리는 서로 합의를 하거나 서로 합리적으로 이에 대한 조정 행위가 없었다면 현행 법 안에서는 이에 대한 위반 행위가 어떤 그 공정거래법상의 가격 담합 행위로 되는 요건에 해당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알고리즘이라는 인공지능에 의한 시스템에 의한 여러 나오는 법률적인 어떤 위반적인 효과에 대한 그런 피해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풀어나갈 것인지도 같이 좀 고민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지능을 위한 어떤 특별법들 그리고 기본법이지만 기본법이기보다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고위험에 대한 걸 관리하고 이제 저지하기 위한 그런 법들
논의 가운데 각각 개별법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아니면 신기술에 대한 조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존의 요건과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그런 세부 쟁점별 그런 분석도 같이 좀 논의가 되는 것이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AI 기본법, 하위법령 뭐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치중하거나 매몰되다 보니까 AI가 우리 사회나 우리 인류에게 다가왔을 때 고민해야 될, 규범적으로 고민해야 될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것에 관한 경종을 울려주시는 말씀 같았고요. 특히 꼭 뭐 이렇게 다른 뭐 EU 아니어도 호주나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AI를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도 주셨고,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 저는 예전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AI는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에 이제 다 개입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규범적 관점에서 보면 일차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이나 행위 주체가 자연인과 법인에서 이제 AI가 등장하게 되고 AI를 매개로 해서 뭔가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행위가 가져오는 효과, 요건 이런 것에 관한 규범적 차원에서의 기초적인 법리 연구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이제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법학자로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인하대학교의 이상우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 이상우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그 성함만 뵀던 이런 글로서 많이 뵀던 분들이 직접 만나뵐 기회를 얻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종합토론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걱정을 많이 한 게 순서대로 이렇게 종합토론을 할 것 같은데 제 앞에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미리 종합토론을 준비해도 다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이제 그 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과 관련해서도 비교 연구들도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아무래도 중복되는 내용을 최대한 이제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에서 최근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 드리는 걸로 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AI가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행히 뭐 딥시크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중국의 AI는 잘 하나 보다라는 얘기 정도는 쉽게 그냥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도 저희 이제 데이터 3법과 같이 이제 법제를 비슷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는 이제 17년도에 네트워크법이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21년도에 GDPR 따라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 법까지 해서 중국도 이제 데이터 3법을 21년도에 구축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3법이 먼저 만들어지긴 했지만 20년도 때 이제 다 개정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춰줬다고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빠르게 입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 가장 빨리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행정명령했다고 알고 계시는데 한 달 먼저 중국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이제 특수한 이제 사회 체제상 얼마든지 입법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첩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만 재밌는 거는 그 인공지능법도 사실 이제 이외에 AI 액트가 이제 만들어진 걸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공지능법과 관련해서도 중국에서 이제 입법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만 해도 본격적으로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제 학계 여러 전문가들이 만나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연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전달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은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 빨리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좀 달랐던 거는
훨씬 산업계와 이공계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법제 연구반 자체에 이공계 교수님이라든지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서 왜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중국의 인공지능 국가 경쟁력이 향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치열하게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약간 실수했던 부분은 이제 법 쪽에서도 법학 교수님들도 훌륭하신 분 많이 들어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공계 교수님이나 테크 전문가들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데 법 쪽에 뭘 안다고 인공지능 법을 만들고 있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 얘기가 이제 뭐 앞뒤 얘기를 다 잘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지만 뭐 이렇게 좀 전달되는 바가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해서 인공지능 정의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입법뿐만이 아니라 지금 산업계 자체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범위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대상 자체를 정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로 규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 기본법에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할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인공지능 기본법을 만들면서 절실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입법 목적을 다 아실 텐데 이제 뒤에 보면은 그 얘기가 있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 그럼 이 법을 시행하면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냐에 대해서 진짜 치열하게 고민을 했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저도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논의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세 저희는 15% 20% 가지고 좀 큰 이슈가 있지만 중국하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120% 때린 다음에 펜타닐 추가 관세에서 145% 이런 식으로 오갔습니다. 정말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돼서 입법을 하는 것 자체를 그 법을 하나 만들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도 만들었고 네트워크법도 만들었으니까 만들어보자. 관점이 아니라 정말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나라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정말 치열하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동감을 했고 보니까 우리도 목적에는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과연 오늘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얼마나 이바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 사실 저도 여기저기서 이제 좀 분석을 요구받아서 이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국에서도 잘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 딥시크 나온 다음에 중국의 여러 이제 학술 진화 논문을 보면은 특집호를 만들었습니다. 딥시크는 어떻게 나왔나? 이제 중국에서 교수님들도 그걸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딥시크 어떻게 나왔냐 하면서 막 연구를 뭐 이런저런 방면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잘했다, 이런 입법을 잘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앙 당교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당 고위 간부를 교육하는 기관인데 뭐 석사, 박사 과정은 정상적인 학교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들하고도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엿볼 수 있는 거는 중앙 당교이기 때문에 중국을 어쨌든 운영하고 있는 당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를 계기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송준하 사무국장님도 데이터 센터에서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 센터를 완전히 국가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데이터 센터의 활성화에 대해서 모든 걸 밀어주고 여기에 벤처기업들 다 얹혀버리자. 지금은 GPU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인프라 때문에 그 인재들이 제대로 개발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걸 그냥 국가가 물론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GPU도 확보해주고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이용하게 다 해주고 이 친구들은 와서 연구만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식으로 훨씬 더 큰 그림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도 대도시 같은 상해, 북경, 광주, 항저우 이런 것들이 다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서북쪽이 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히말라야 쪽 이쪽 산간적입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싸고 그 예전에 비트코인 채굴 때 여기서 많이 했었습니다. 전기료가 워낙 싸니까 비트코인 채굴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구도를 잡는 거를 상당히 중국은 좋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과거는 효율성을 따졌다면은 이제는 생존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입법적인 측면에서도 그럼 이 친구는 도대체 인공지능법 안 만들고 뭐 만들고 있나라고 봤더니 21년도에 완성한 중국의 데이터 3법을 어떻게 개정할까? 왜 개정할까? 데이터 이용 활성화해야 되니까. 개인정보 익명화 처리해서 활성화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데이터 활성화하게 해주고 개인정보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중국도 GDP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정보법과 비슷합니다. 익명화 처리해서 이용하게 해주면서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초에는 이 데이터 3법을 서로 정합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이제 법안을 이제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고 있다는 거에 이제 반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법제 포럼의 이제 제목이 AI 기반 산업법 쟁점과 법적 개선 과제인데 사실 이제 이 과제에 대해서 이제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연사분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중간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법에 대해서 이런 규제 규정도 문제가 있다. 요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내년 1월에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기본법 아래 이 모든 얘기가 같이 맞물러 돌아가야지 인공지능의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이 향상이 되는데 결국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각 파편화된 법률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만 지금 계속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목적,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진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행정부라든지 뭐 입법부라든지 아니면 산업계 여러 가지 이제 다학제적으로 함께 논의를 해서 이번에 이제 국정과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정책 추진함에 있어서 좀 전체적인 그 발을 좀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어차피 우리 안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 3대 강국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얘기고 다른 국가는 단일 대우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파편화된 법제를 가지고 산업계는 산업계대로 얘기하고 뭐 저희 법학 관련 전문가들께서는 법학 입법에 대한 얘기만 따로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게 타 국가의 국가 경쟁에 있어서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절실한 마음으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짧은 생각을 말씀드린 걸로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우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토론 중에 딥시크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딥시크가 우리 한국의 AI 정책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방면에서 우선은 중국이 딥시크 같은 걸 하니까 야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쏘버린 AI가 더 힘을 받기 시작했고 사실 그 전까지 정책을 보면 그냥 뭐 GPU 이런 거 그냥 빨리 사서 이제 공급해 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정책이었다면 중국이 하는 정도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럼 우리도 규제 일변도로 가서는 조금 뭔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약간 규제를 늦춰야 되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저는 딥시크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이외에도 뭐 중국의 다른 특수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AI 산업 발전을 좀 빨리 가속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이나 뭐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하던 AI 이 생태계에서 우리만의 대한민국의 AI 이 전략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뭐 3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목표가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힘을 좀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잘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양대학교의 조한희 교수님 토론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양대학교의 조한희입니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과 법무법인 세종에서 주최하는 AI 법제연구 포럼에 종합토론자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 세계는 인공지능 산업과 육성하고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법제를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인공지능은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속도를 우리 법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데이터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법률들하고 이제 앞으로 새롭게 제정되어야 하는 AI 관련 법률들이 그 규제 방향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늘 발제하였던 주제들은 산업별로 현재의 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앞선 이제 이상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합 토론자인데 맨 마지막이다 보니까 너무 훌륭한 발제와 너무 그러니까 훌륭하신 토론자들을 앞서 하고 나니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따로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AI 법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제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다 다르긴 한데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의 법 체계가 너무 많은 부처들의 규제로 인해서 산업 성장에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법 제도는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다 담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산업별로 맞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요즘 학회들을 많이 다니다 보면 학회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너무 규제가 강하다.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이 육성되기가 어렵다. 우리는 혹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또는 다른 나라는 규제가 완화돼서 산업이 발전되는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강해서 이 발전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 산업을 육성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개발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시점이고 무궁무진하게 개발될 것이 영역이 많은 산업이 인공지능 산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미 AI 윤리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줄 만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임에도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정말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는 건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제2수제 발표에서도 말씀하여 주셨듯이 너무 많은 부처의 산발적인 규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규제의 불명확성, 중복성, 산발성에서 오는 부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정된 AI 기본법을 기반으로 해서 중복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약간 트렌드 같은 느낌으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기존에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다면 이게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무슨 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무슨 기본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기본법은 세세하게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담으려고 한다면 기본법으로 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기본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불명확하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이상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발표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에듀테크 어쩌고저쩌고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AI 기본법하고 앞으로 만들 에듀테크 관련된 기본법하고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교육법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실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고민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국가 차원의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AI 윤리 문제는 산업이나 기업들의 이제 자유 규제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게 될 텐데 물론 자유 규제도 완전한 정부 규제가 0이고 자유 규제 방식이 부터 이제 조금 그 수준이 조금씩 바뀌는 그러한 스펙트럼이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어디서 듣기로 자유 규제가 우리 사회에서 잘 시행되기 어려운 이유가
자율 규제를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어떠한 제재가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도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는 자율 규제 자체를 잘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의 메타 규제, 그리고 산업의 자율 규제, 기업의 내부의 기준 사이에 균형이 요구되어야만 우리가 정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은 산업별로 물론 다르게 설정되어야겠지만 앞으로 법제를 개정을 할 때 이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상황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육성을 위한 법 체계는 그러니까 규제의 완화보다는 규제의 통합과 체계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규제의 통합과 체계화, 네, 키워드로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우리 AI 관련된 규범 체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뭐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AI 기본법 풀네임을 보시면 키워드가 2개 들어 있는데요. 신뢰와 기반 조성입니다. 근데 전 이름 보면서 신뢰를 넣는 순간 이거 이제 좀 약간 텄다, 속된 말로. 왜냐하면 규범을 만들면서 신뢰할 수 있는 AI를 법으로 개런티해 주겠다. 이 접근 자체가 사실 너무 의욕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정부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럼 규제를 세게 넣어야겠죠.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그런 접근보다는 다른 방식의 접근도 가능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지나간 얘기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죠? 네, 지금까지 5분의 종합 토론을 잘 들었고요. 시간이 5시이긴 하지만 뭐 좌장의 재량으로 한 10분 정도 더 해도 15분 더 하시죠. 발표자 5분씩 드리려면. 네. 우리 발표자 3분이 거의 한 2시간 정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오늘 종합 토론 다 들으신 거 하고 그리고 뭐 아까 지정 토론자께서 주셨던 말씀하고 엮어서 뭐 발표문에 없는 정말 이제 진솔한 발제자의 의견 듣는 시간 각 뭐 한 4, 5분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 변호사님. 네. 종합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은 그 토론문에서 제기하신 질의랑 뭐 제가 전반적으로 이거 말고 그 다른 어떤 그 하위법령 태스크포스나 아니면은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또 생성형 AI의 이용자 참여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서 또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어가지고 뭐 그런 간담회를 참석하면서 약간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 사업자들하고 같이 간담회 같은 걸 참석하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에 사업자들로서는 자기에게 이 규제가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가 중요하지 뭐 체계적으로 이게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발표에서 개발사업자, 이용사업자 구분을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사업자들이 대부분 자기는 이용사업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내가 개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학습용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알아서 그거에 설명 문서를 작성하라는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 지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럼 개발 사업자, 이용 사업자 어떻게 구분할 거냐? 뭐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도 단계가 많고 뭐 어느 정도로 고치면은 이게 파인 튜닝에서 개발로 인정될 것이고 어느 정도는 이용으로 인정될 것인지 뭐 예를 들면은 아시겠지만 딥러닝이라는 게 여러 가지 레이어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레이어층의 극히 일부만을 고치는 파인 튜닝이 있을 수 있고 뭐 대부분을 사실 거의 재트레이닝하는 정도의 파인 튜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런 것도 어쨌거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단기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는 산업계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산업계 의견이 조금 덜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좀 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범용 AI와 이제 일반 다른 AI 그러니까 고용 AI 구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유는 제가 알기로 이제 범용 AI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이나 저작권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등 완전 다른 계층의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 AI법에 따르더라도 사실
이후에 범용 AI에 해당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생성형 AI랑 대규모 AI인데 뭐 생성형 AI는 투명성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니까 그 제외하도록 하고 이제 대규모 AI 같은 경우가 사실은 범용 AI에 해당하게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아마도 범용 AI를 고영향 AI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은 범용 AI는 어떤 영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가능성만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너무나 모호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범용 AI에 대해서는 뭐 저작권이나 이런 내용이 특히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빠졌는데 그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이제 제외하면서 이거는 문체부나 각자 담당 소관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해라라는 식으로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또 뭐 중복 규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 영향평가인데 영향평가는 제가 알기로 이미 니아나 이런 곳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영향평가 의무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민간 사업자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게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만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히 민간 사업자가 이제 방금 저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필두로 해서 이런 기술 발전에 약간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영향평가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준하 사무국장님. 네, 앞서 종합토론 때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좀 데이터 센터 쪽을 주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가 기본법으로 보면 기본법 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인프라다 보니까 좀 후단으로 밀려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 협회는 이제 국내 이제 데이터 센터 운영 사업자들을 사실은 대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업자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해외에서의 데이터 센터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은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클라우드인지 AI인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해외 사업자가 됐든 국내 사업자가 됐든 AI 투자 혹은 클라우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좀 짓기 수월하게 줘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되게 좀 AI로 한정되어 있죠. 이게 마치 2015년도에 만들어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꼭 K 클라우드만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 돼라는 형태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게 잘못하면 또 K AI만 부르짖다가 결국은 또 안타깝지만 클라우드 컴퓨팅법의 그런 어떤 국산 클라우드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전철을 또 똑같이 밟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나 그 해외 사례들을 좀 많이 좀 참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왜 도대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정량적 수치가 눈에 확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를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기반 시설로 인식을 해서 저렇게 데이터 센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 거기에 또 해외 사업자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잘 좀 보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정책이나 법제도적인 측면을 좀 많이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건 또 그 앞서 말씀드린 일본 외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 같은 나라들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건 뭐 현재 지금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와 그렇지 않은 센터들이 다 뭐랄까요 칸막이가 딱 쳐질 것이고요. 이미 법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직접정보통신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일단 다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벌써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는 뭐 직접정보통신시설이면서 AI 데이터 센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물리적인 건축물 한 개를 가지고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갖고 있을 때 저거는 그럼 직접정보통신일까요?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일까요?라는 뭐 나중에 제도 적용상의 문제가 분명히 또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의가 쉽진 않지만 명확한 정의를 분명히 뭐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좀 들어서
저는 산업계 의견을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계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줬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법에 또 왜 그렇게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되냐면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제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여러 부처에서 적용되는 규제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법에 의한 지원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그런 규제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조항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거 완전히 그냥 기본 법에 있는 내용을 싹 다 무시하고 이 법이 다른 규제들을 다 회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규정을 정의 규정을 잘 만들어 넣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또 특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신산업들 여러 산업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다부처에 걸쳐 있죠. 과기정통부, 산업부, 뭐 국토부, 환경부 다 걸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 센터 관련된 혹은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을 분명히 좀 한 개 부처, 각각의 부처에서 이런 법과 어떤 제도들을 각자 움직일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효성 박사님. 네, 오늘 한 자리에 모시기 어려운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직접 모실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 이제 그 과제로서 이제 에듀테크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과제를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서 이제 오늘 사실 그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의 하나의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좀 이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한번 이렇게 저희가 발표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서 사실 이제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기대했던 대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차제 제가 이 그 결과물들을 좀 더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 주셨던 내용들 중에 이제 사실은 이 그 교육 분야에 있어서 이 인공지능 기반의 에듀테크 산업 과거에 이제 그 이러링으로 시작해서 스마트 그다음에 이제 에듀테크로 이제 진화하는 그런 그 교육 분야의 패러다임의 그 선상 속에서 사실은 아까도 이제 우리 박규현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에듀테크라는 그 산업이 그 등장하기 이전에 이러링은 사실은 교육을 어떻게 전달하는 방식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에듀테크는 그 교육 방식뿐만 아니라 이거를 학습을 하는 학습자에 대한 그 전달자와 제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 유기적인 그런 그 협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상호 호환성이 있고 그걸 통해서 맞춤형 학습이 된다라는 그런 좀 더 이렇게 그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개념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러링법이 2004년도에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사실은 이거를 그 포섭해서 하기에는 전혀 다른 물과 기름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의 그 법으로 합쳐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문제 의식으로 시작해서 이 과제를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기본법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무슨 기본법, 무슨 특별법 항상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발표 중에도 있었지만 초중등 교육법이 있어요. 사실은 그 초중등 교육법 안에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이제 규정을 받아서 초중등 교육법상에서 초중등에 대한 그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는 교육과 관련된 원칙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녹여져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항들을 꼭 단기적인 부분에서 그 법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라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법에 어떤 규정을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먼저 이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이제 그 과제하는 데 있어서 에듀테크 관련된 그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 관련된 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자주 바뀌는 내용들도 있고 그 관계 속에서도 복잡한 내용들도 서로 이제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법을 새로 만들다 보면은 기존의 법과의 충돌에 대한 문제라던가 법 간의 체계 정합성에 대한 문제라던가 늘상 거론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현행법으로서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현행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게 아니다면 지금 현재 법 간의 어떠한 그 체계적인 부분에 있어 충돌이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하나의 통합법적인 사항으로 도출할 수 있는 입법적인 방안은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같이 병행해서 본 그런 그 에듀테크 산업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을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그 교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미래의 그 아이들에게 조금 더 교육적인 인프라가 잘 활성화되고 잘 갖춰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될 수 있는 입법적인 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잘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자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AI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논의하는 제도 말고도 사실은 살펴봐야 될 게 많습니다. 투자도 있고요. 사실은 데이터가 더 문제예요. AI가 뭐 데이터 센터 만들고 다 하지만 사실 뭘 공부를 해야지 AI가 될 거잖아요. 학습용 데이터 이 문제도 크고, 오늘 송준화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 문제도 간과해서는 결코 뭐 성공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R&D나 인력 문제도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 사회 모든 산업 분야에서 AX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AI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갈 거고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제도적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이 AI 기본법이 우선 빨리 스타트를 빨리 끊어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지금 딜레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게 다 조금 뭐 순차적으로 다 뒤로 밀리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빨리 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제도적인 기반뿐만 아니라 인프라나 데이터나 인력이나 R&D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접근이 균형감 있게 편식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에듀테크 같은 우리 산업의 각 영역에서 AI가 잘 활용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오늘 AI 법제 포럼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급하게 정리를 마치고요.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지만 일단 저희 종합 토론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원준 박사님께 폐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굉장히 탁월한 진행 능력으로 논의를 잘 이끌어 주신 김지훈 수석 전문위원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자리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저희 이제 공동 개최로 진행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세종 분들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좌장님 같은 경우는 따로 토론자를 한번 모셔서 더 깊은 얘기를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AI 법제 포럼 제 6차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